추석 아침이었습니다. 국자 대신 커피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도 설거지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 향과 함께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조용한 명절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아오며 명절이란 참는 날, 견디는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차례상은 차려야지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제 상을 차릴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묶여있던 오랜 매듭이 풀려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추석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4시를 가리킬 무렵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면 혼이 날까봐 부엌불을 제일 먼저 켰습니다. 며느리는 잠도 없나 보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칭찬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끝이 대어 물집이 잡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부엌 가득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걸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그 사이를 오가며 저는 숱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고 많네, 덕분에 명절이 살아있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명절이라니요. 저는 이미 숨조차 쉬기 어려웠는데요.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니까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제 고단함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해 물조차 삼키기 어려웠지만 명절이 다가오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셔. 제사 음식은 내가 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뱃속 아이가 움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날 아침, 저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부엌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입덧이 뭐 대수라고 그걸 핑계로 앉아 있어?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국자를 들던 손이 미끄러지며 국물이 발등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천장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다음엔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엄마 놀라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렸습니다. 제가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놀랐다는 게 더 중요하다니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몸은 그저 노동의 도구일 뿐이구나. 그날 이후로 명절이 다가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팠습니다. 가스불을 켜는 소리만 들어도 손끝이 떨렸고 전 부치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너처럼 성실한 사람 없어. 그래도 우리 집은 내 덕분에 명절이 살아있잖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한 줄기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좀 쉬라는 한마디,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명절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해야지. 내 손맛이 아니면 조상님이 허전하실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조상님보다 내가 먼저 굶어 죽겠네요. 명절이 끝나면 제 손은 늘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기름을 덜 튀기려다 화상을 입은 자국, 무거운 냄비를 옮기다 손목을 삐끗한 흔적, 그리고 몇 날 며칠 써서 일한 탓에 부은 발목까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저는 항상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또 명절이었죠? 이번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절 환자, 그게 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목은 쉬어야 낫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쉬고 싶어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에는 여전히 명절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전, 식은 나물, 굳은 떡.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만든 음식인데 왜 나한텐 고통의 흔적처럼 보일까? 남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수고했어. 그래도 명절은 잘 치렀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굴 위해 치른 명절이었을까? 조상을 위한 걸까? 아니면 체면을 위한 걸까? 명절 뒤에는 항상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엔 쌓인 그릇이 산처럼 높았고 냉장고엔 남은 음식이 가득했지만 그걸 정리할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일 쉬잖아. 그럼 하루 종일 청소해. 새해는 깨끗해야지.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밤이 되면 손끝이 저렸습니다. 국자 자국, 칼 자국, 상처 위로 새살이 돋기도 전에 다시 명절은 돌아왔습니다. 1년에 2번, 그 2번이 제겐 마치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해엔 허리를 삐끗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제사상은 차려야지. 우리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잖아. 그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저는 결국 진통제를 삼키며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거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남편은 막걸리 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제사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허리가 버티질 못하겠어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며느리로서 할 일인데. 그 말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로서 그 한마디가 제 존재 전체를 묶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아닌 그저 며느리로만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냄비를 닦으면서도 칼을 쥐면서도 가끔은 제 손이 아닌 누군가의 손인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졌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란 이름의 습관이 몸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나둘 섞였고 눈가엔 잔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차려야지. 이제는 내가 아니면 못한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라 의존의 말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어느 해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병원 대신 공원으로 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진통제 대신 작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말이 나오자 그제야 제 마음이 터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이 무서웠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그 빨간 숫자가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이 오면 또 나는 사라지겠구나. 명절이 끝나면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더 병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명절 끝났으니 이제 좀 웃어라.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이미 감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안의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던 것 같습니다.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명절은 간소하게 해야겠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만큼은 아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조금은 달라지겠지. 이젠 나도 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바람은 너무 짧았습니다. 첫 제삿날이 다가오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해야지.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 무엇을 좋아하신다는 걸까요? 그 말은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또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명절,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칼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사라졌는데도 부엌의 공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기름 냄새, 어묵 국물, 식은 전의 냄새, 모든 것이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제사 음식 좀 줄였네? 그래도 허전하지는 않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간소하게 한다면서도 결국 모든 건 제 손에서 나왔으니까요. 명절날 아침, 저는 허리가 아파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준비 안 됐어? 손님들 오시는데.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늘 나만 보나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쉬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당신은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그걸로 불평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시키는 거구나. 그게 칭찬이 아니라 족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같이 하자는 말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일이 됐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리모컨을 누르고 저는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작아서 물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문장이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다음해 명절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명절은 원래 힘든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하지만 저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착하다. 나 같으면 진작에 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착하다는 건 결국 참아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MRI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어요. 한동안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오면 또 들겠죠. 그때도 저는 국자를 잡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잎들은 다 떨어져도 봄이 오면 다시 피는데 나는 왜 매년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 명절이 끝난 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그래도 우리 잘 치렀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텅 빈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잘 치렀다는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늘 느꼈습니다. 조상에게는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게 우리 집의 전통이자 제 인생의 굴레였습니다. 그의 추석을 앞두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도 저희 갈게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기뻐야 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식용유, 전 부치는 팬. 그 모든 게 갑자기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온다니까 좋지 않아? 그래도 명절엔 가족이 모여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긴 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이 간단하면 무슨 맛이 있어?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상을 차려왔잖아. 그 말이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대대로 차려온 상? 그 상 위에는 언제나 제가 있었고 그 상 밑에는 언제나 제 희생이 깔려 있었는데요. 명절 전날 밤 부엌 불빛 아래에서 저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뜨겁게 되어 있었고 허리엔 찜질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눈밑이 까맣게 그을려 있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아침이 밝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보니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다시 시작될 그 분주함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물었지만 그 말은 늘 그렇듯 예의로 들렸습니다. 괜찮아, 앉아. 손님이 왔는데 뭘 해? 그 말이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법을 저는 이미 잊고 살았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올랐습니다. 전, 잡채, 갈비찜, 나물, 송편.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명절이지. 역시 내 엄마 손맛이야.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입맛이 문제지. 내 엄마 음식은 원래 이래.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저 아이처럼 생각했지. 이건 너무 짜다.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때 내 시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굴레는 그대로라는 걸요. 희생은 이름만 바뀌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그릇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가 다시 그 부엌으로 돌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고 아들은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헹궜습니다. 물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묻혀 제 마음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 인생이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조상도 가족도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텐데. 그저 명절마다 밥상 위에 올라가는 이름 없는 손의 흔적일 뿐이겠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엄마, 오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아까 며느리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은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왜 아들이 해야 하지? 왜 아들은 늘 중간에서 변명해야 하지?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잘못된 관계의 반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다. 이제 더는 이 상을 차리지 않겠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내일 제사상 준비해야지? 장 봐야 하지 않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요.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이젠 제가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이잖아. 그래요. 명절이니까 이제 좀 쉬려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했어.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나가 건넨 말이었겠죠. 추석 전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냄비 끓는 소리도 기름 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명절 전날이면 부엌이 전쟁터였는데 이렇게 조용한 명절 전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친척들 집으로 갔습니다. 너는 안 가? 안 가요. 이번 명절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남긴 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전엔 커피 향이 기름 냄새에 섞여 사라졌는데 이제는 향 하나하나가 코끝에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휴식이구나.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벽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 빛이 고요히 퍼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누가 깨우지도 않네. 그 말이 새삼 낯설고 달콤했습니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님 음식도 제사 재료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둔 과일 몇 개와 우유 한 통이 있었죠.
저는 사과를 깎아 접시에 올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한 입이 그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점심쯤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 보러 가는 사람들, 시골로 향하는 가족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저만이 느릿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챙겨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 가슴 벅찰 줄 몰랐습니다. 영화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한 명이에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혼자 보시나요? 네, 혼자요. 그 대답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 혼자도 괜찮다. 그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두운 상영관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화면이 켜졌을 때 눈앞에 밝은 빛이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이별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함께 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닭강정과 맥주 2캔을 샀습니다. 그리고 과일 몇 개, 케이크 한 조각도 담았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절이라 가족분들 오시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저 혼자 먹으려고요. 그 말에 점원이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치킨, 맥주, 사과, 케이크.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차례상이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상엔 조상도 잔소리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삶만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시원함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슬퍼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눌려있던 제 마음이 풀려서 흘렀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명절은 가족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보는 날이어야 했다는 걸요. 조용히 커튼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실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퍼지고 테이블 위에는 아까 시장에서 사온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고소한 향이 퍼졌고 술잔 대신 맥주캔을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하는 그 소리가 마치 축복 같았습니다. 컵에 맥주를 따르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죠? 잔 속에서 일어나는 거품을 바라보다가 그게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눌렸던 시간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이젠 조용히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한 조각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맛이라는 거였군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음식이 식을까 서두르지도 않으며 그냥 천천히 씹었습니다. 명절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느라 제 입맛이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달고 짜고 느끼한 맛이 전부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게 내가 선택한 맛이었으니까요. 맥주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이
가슴속 응어리를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낯익은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화면이 부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느낄 날이 오겠지.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이 무너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가 가장 외로웠다는 걸요. 식탁 위에 남은 치킨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필요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조용한 행복감이 참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살짝 차가웠지만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됐어요. 그 말이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남은 치킨 뼈와 빈 캔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어쩌면 나의 자유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평화라는 거구나.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낮게, 그러나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명절은 시끄럽고 고단하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맞이한 조용한 평화의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맥주 캔은 비워졌고 라디오 음악은 다른 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내가 숨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깨어 있다니 예전엔 꿈도 못 꿨을 일인데 그때의 저는 이미 부엌에서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에 그릇이 아닌 맥주잔이 들려 있었고 허리엔 찜질팩이 아닌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건 미움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괜찮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누구도 내 일에 간섭하지 않는 그 고요함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잠시 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어요. 그 말이 속삭이듯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한숨도 섞이지 않은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가 맑았습니다. 전날 먹은 맥주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짐을 내려놨기 때문인지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어제 남겨둔 접시 위엔 치킨 조각 하나와 반쯤 남은 맥주 캔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유의 흔적이야. 식탁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추석 날짜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숫자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날은 나를 위한 휴일로 해야겠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집이에요. 어제 혼자 보냈다며? 이상하더라.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 말을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명절엔 같이 하자. 이번엔 내가 좀 도울게. 그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명절을 보낼 거예요. 남편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저는 명절마다 제 삶을 차릴 거예요. 제사상 말고 제 인생의 상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풀렸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 생기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명절엔 너희끼리 쉬어.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쉴 거야.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이제 엄마도 행복해야죠. 그 한 줄의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제 결심을 인정해준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엔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새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런 게 삶이구나. 누군가의 기대나 시선을 벗어나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삶.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은 내 마음을 돌보는 날이다. 가족을 위한 상이 아닌 나를 위한 평화의 상을 차릴 것이다. 펜 끝이 떨렸지만 그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동안의 눈물과 후회 그리고 용기를 담았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빛이 스며들며 벽을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제 새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커튼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어린 시절의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전의 저였습니다. 그때의 미소가 너무 순수해서 그 미소를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때의 나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니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늦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진짜 늦은 때란 시작을 포기했을 때뿐이라는 걸요. 삶에서 가장 큰 용기는 누군가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여성이 오랜 세월의 굴레를 끊고 자신의 명절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잠시 멈춰서 당신만의 평화로운 상을 차려보세요. 그 한 끼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